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오다윤입니다. 어떤 대입 전형 방식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준비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오셨는지 대입 전형 방식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의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해에 자유전공학부에 정시 전형이 생겼는데요. 제가 입학할 때까지는 수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형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이면 수시도 뭐 학종도 있고, 뭐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뭐 다 있고 그 중에 뭘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 아니요. 수시 일반 전형이 서울대에서 학종에 해당합니다. 저는 최저 제 점수도 없었고 완전히 학종 100%로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공부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뒤에 가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문과 계열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고양국제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제 쪽 특목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할 때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문과 과목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사실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제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수학으로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1학년 때는 그래서 성적이 수학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되게 많은 공부법도 써보고 노력도 해봐서 저만의 어떤 정착할 만한 수학 공부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 공부법은 뭔가 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을 과외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은 할 줄 알고 잘 하는데 심지어 수학만 유독 못하는 문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특히 추천하는 공부법입니다. 네. 조금 알려주시죠. 네,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 같은 문과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음, 저는 애초에 문과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과 친구들의 그 수학적인 감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하니까 문제를 보면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보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보여서 그 로드맵이 쫙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저는 전혀 상상이 안 가서 그 과정을 뭔가 억지로라도 모방하면 수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문제집을 일반적으로 푸실 텐데 문제집을 먼저 풀고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썼는데 오답 노트를 쓰는 방식이 이제 보통 오답 노트를 쓴다고 하면은 문제를 쓰고 답안지에 나온 풀이 과정을 쓰고 그다음에 답을 쓰고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외우는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문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해하고 외우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저도 1학년 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는 거를 2학년 때 올라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 방법을 따라서 오답 노트를 새롭게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문제를 쓰고 그다음에 문제가 저에게 원하는 거를 첫 번째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해라 아니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써놓고 제가 그거를 얻어야 할 목적지라고 뭔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다 조건이니까 첫 번째는 뭐 얘는 자연수다. 그다음에 이런 함수가 있다. 그 함수는 뭐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나열을 해서 최대한 쪼개서 써놓고 내가 지금 이거 지도처럼 이 조건들을 가지고 저 맨 처음에 썼던 답으로 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조건은 문제에서 줬으니까 하나씩 체크하면서 다 써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답이나 답안지에 있는 답을 보면서 이 조건이 어떻게 쓰였고 그 조건은 어떻게 쓰였고 로드맵처럼 오답 노트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쓰고 연습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1학년 후반에 시작해서 거의 3학년 첫 학기쯤 됐을 때 제가 이 방법이 체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과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라고 하는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오더라고요. 수학 말고 혹시 뭐 다른 일반적인 거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당연한 방식들은 뭐 어떤 방식들입니까? 어, 이게 뭔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습니다. 음.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부터 뭐까지 다 외운 거예요. 이게 좀 부끄러운데 음. 저희 학교는 이제 1학년 때 들어가면은 바로 영어를 수능 특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 예를 들어서 1과부터 10과까지가 범위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을 그냥 외웠습니다. 그 외우는 수준이 예를 들면 제목 딱 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쓰는 안 보고 쓰는 정도 수준이에요? 쓸 수는 없는데 문장을 빈칸 같은 거를 다 띄워서 주면은 빈칸에 띄우고 이제 숫자 순서를 다 섞어서 줬을 때 다 맞추고 빈칸을 다 쓸 수 있는 정도. 네. 영어도 그렇고 다른 것도. 이제 영어는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음.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암기 과목은 그냥 이제 필기를 많이 해서 구조화를 일단 시키고 근데 저는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를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선생님이 주신 필기 자료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고 한다면 인강 자료 학원을 다닌다고 한다면 학원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앞에 펼쳐놓고 그거를 다 모아서 크로스 체킹을 해가면서 이 부분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원 자료에서는 여기다가 이걸 추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배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필기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대학을 입학하신 거잖아요, 네. 학종으로. 그러면 학교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종류의 것들도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좀 좋은 방식이었군요. 일단 저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진도를 맞춰서 이제 또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른데 중간에 맞춰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냥 원리를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그런 거야 외워라고 말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선생님들도 가끔 이제 틀리시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특히 국어나 그런 문학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썼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맞아서 저도 그렇게 필기를 만들고 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선생님의 해석과 내가 생각하는 해석이 상충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모든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는 건데 저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라고 많이 말을 해요. 얼마나 귀찮게 하셨어요, 본인은? 저는 선생님이 저를 아마 싫어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기간이 됐는데 특히 국어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제 시를 해석을 해서 나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그게 중의적이다 아니면 일반적인 인강에서 들었던 해석이랑 다르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이제 틀리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가서 선생님 저는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하는군요. 네. 안전장치가 네. 필요하니까. 그게 지금 국제고를 다니셨다고 네. 했잖아요. 고향에 있는 국제고 아까 이름이? 고양 네, 국제고입니다. 고양국제고. 고양국제고등학교여서 좀 그런 방식이 좀 유독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다른 고등학교 다녀도 지금 말한 그런 방식이 그냥 여전히 일반적으로 유효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은 이제 내신 시험을 위한 방식이라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과목에 따라서 수행평가 비중이 70%까지 올라가는 학교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학교는 시험 공부 방법보다는 수행평가 방법이 조금 더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학생에게 자기 공부법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어, 제 공부법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건데 저는 일단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제 고입을 치르고 고등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기초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아예 기초가 없으면 제 방법을 쓰는 게 되게 비효율적일 수 비효율적이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공부라는 걸 자기 방식대로 한번 해봤고 그 의지가 있는데 뭔가 남들보다 월등한 성과를 한번 얻어보고 싶다라고 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음. 되게 추천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위권인데 좀 약간 벽에 막혀 있거나 네네. 그걸 깨야 되는데 네. 막 좀 머물러 있는 정도. 중상위권인데 상위권을 올라가고 싶다. 상위권인데 음, 최상위권을 올라가고 싶다. 하는 음. 상승 욕구가 있으면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또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고등학교. 일단 저희 고등학교는 국제 계열 특목 고등학교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특목고랑은 달리 공립입니다. 예, 공립이라서 재단이 따로 없고요. 국가랑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음, 사실 가장 큰 이점은 학비가 굉장히 쌉니다. 일반 고등학교랑 학비가 똑같고요. 음, 급식도 똑같이 무상으로 나오고 기숙사비만 추가가 됩니다. 음, 그래서 다른 학교랑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국제 계열 과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과정은 거의 비슷한데요. 제2외국어가 있어서 저희는 외고에서는 과를 정해서 이제 3년 맞아요. 내내 같은 언어를 굉장히 심화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음, 저희는 세 가지 언어 중에서 3년 동안 두 개를 택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언어를 2년 하고 또 다른 언어를 1년 더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학생들이 요청하면 선생님들이 강좌를 따로 만들어 주시기도 해서 제 기수에서는 아랍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독일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런 제2외국어를 되게 다양하고 또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음, 같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 국제계열 과목으로 국제경제, 국제정치, 그다음에 뭐 국제법 이런 조금 음, 특이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이 과목들은 필수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음, 국제 계열에 관심이 많으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3학년 때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사회탐구 방법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계열 쪽 대학에 오게 되면은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런 양적 연구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을 3학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직접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완전 사회 계열 고등학교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도 요새야 뭐 사실 통합 과정이니까 사실 네, 교차는 된다고는 하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회 계열에서 자연 계열로 가기는 만만치는 네, 않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사회 계열에 좀 관심이 있으면서 국제적인 뭐 네,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는 친구가 한번 지원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매년 조금씩 그 입학하는 전형이라든지 입학 수준 이런 건 좀 네.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본인 개인 입학할 때를 좀 떠올려 봐서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그 국제고등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보통 하던가요? 또 본인도 어떻게 했고. 저희는 1차 시험에서 중학교 내신이랑 서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보고요. 2차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 점수를 환산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 전형도 따로 있어서 만약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사회 계열로 나가고 싶고 국제 계열, 인문 계열, 그러니까 문과 계열에 굉장히 특화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외고 아까 얼핏 네, 언급은 하셨는데 이제 외고 고등학교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얘기한 거에 거의 다 부합하는데 네, 어쨌든 그거하고의 그냥 굳이 차이점을 나눈다고 하면은 아까처럼 과가 딱히 하나의 네. 외국어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국제적인 동향을 조금 더 집중한다 정도의 차이인가요? 네, 국제적인 동향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저는 사실은 되게 큰 큰 차이. 차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왜냐하면 외고는 말 그대로 외국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제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음, 다루지만 어쨌든 기본 목적은 외국어 음, 학습인데 저희는 목적 자체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키워내는 거라서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과목들 이외에도 뭔가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저는 국제 동아리 활동을 하나 했었는데요. 이 동아리가
학교 동아리치고 굉장히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음. 실제로 그 한국에 계시는 외국 대사분들이 와서 강연을 하십니다. 그걸 제가 이제 주관을 하는 역할을 했었어서 그런 학교 차원에서 친구들을 많이 외국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도 굉장히 외국에 많아서 그런 친구들과도 직접적으로 뭔가 영어로 같이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더 넘어서 캠페인이나 SNS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거를 추천하겠네요. 그런 조건에 맞는 학생이라면. 근데 만약에 학생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저는 성격적인 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별 활동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학생 스스로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또 그룹으로 활동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학생 개인이 뭔가 주제를 찾아서 연구 방법을 정해서 그걸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 스스로 해야 되는 수행평가와 각종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진취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 가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만능인데. 그런 아주 네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사실 뭐 과학고나 이런 데는 네, 수학만 되게 좋아하거나 과학만 되게 네, 좋아하는 약간 덕후 같은 느낌이어도 상관이 네, 없는데 네. 국제고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국제고는 제가 조금 덕후 스타일이었거든요. 어. 저는 이제 그런 조별 활동 같은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았고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스스로 뭘 한다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주변 친구들이 다 그런 성격이니까 MBTI로 따지면 ENFP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도 영향을 받아서 되게 조별 과제 같은 거에 익숙해지게 됐고 그게 대학 와서 사실은 엄청나게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학교 이렇게 대입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래도 유리하나요? 네, 고등학교. 아무래도 유리한 것 같은데 이제 대입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기거든요. 국제고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이라서 제가 8기고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12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위의 기수까지만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제 위의 기수인 7기에서 서울대를 7명 진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는 기본적으로 한 20명, 30명씩 각각 진학을 하고 있고요. 총 한 서강대는 학년이 총 인원이 대충 몇 총 명인데요? 인원이 200명입니다. 한 학년이? 네, 그 다음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를 되게 많이 가고 이화여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국제 관련된 학과들에 많이 진학하겠네요. 네, 거의 다 국제 관련된 학과를 진학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한계들이 성적의 한계들이 있다 그 보니까 성적 때문에. 네, 네네. 처음에 희망하는 친구들은 국제 계열, 어. 그다음에 미디어 친구들 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진학하는 것을 보면은 어문 계열이 아무래도 조금 많고요. 이제 인문 계열 중에서 사범대를 가는 친구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 학년에는 서울대를 4명을 수시로 진학을 했고 연고대가 조금 더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입학한 친구들이 저도 조금 놀랐는데 서울대를 12명을 갔다고 해가지고 점점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거기 들어가는 그 친구들의 성적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진학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그렇죠? 왜냐면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 네. 중학교 때 들어오고 만약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으면은 훨씬 각각으로 보면은 사실 대입만 보면 그죠? 어때요?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게 동의를 안 해요? 하지가 어. 동의가 안 되는 게 일단 그 친구들이 모두 일반고에 가서 1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반고 1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서 그 친구들이 지금 간 대학을 갔겠느냐라고 하면은 못 갔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솔직히 있고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고에 와서 뭔가 정시로 갔으면 굉장히 잘 갔을 것인데 수시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아쉽게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반대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사실은 굉장히 심한데 수시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국제고에 와서 도움을 받은 면이 많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조별과제를 하고 하는 것보다 수능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조금 잃은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란 동네가 뭐 학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좋았던 점이 혹시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서 음. 자랐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도서관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그 단순히 지역에서 시설을 잘 지어준다 수준이 아니고 학교들이랑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청주 같은 지방에 살았을 때보다 학생들이 되게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학교랑 협력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독서 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입장에서 돌이켜 보니까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어떤 경험이 학업과 관련해서 이게 좀 도움이 되더라 싶을 만한 좀 어렸을 때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6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 지인, 그러니까 어머니 지인분이 이제 따로 사업을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을 모아서 영어 공부방도 공부방. 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할로윈 파티하고 연극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을 공동 양육하는 느낌으로 그런 김에 영어도 가르치자라는 그런 느낌의 활동을 제가 6살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고 한 2학년 때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도 팝송을 되게 좋아하고 어, 보는 콘텐츠가 거의 영어 한 80%, 한국어 20%라고 할 정도로 영어권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 점이 뭔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빈도는 어느 정도였고 한 번 가면은 몇 시간 정도나 머무는 뭐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아무래도 어렸을 때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진 음. 않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계속 갔던 것 같고 음. 또 크리스마스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맨날 가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연극 같은 거 꾸리고 같이 요리도 해 먹고 그렇게 했어서 한 한 번 번 가면 가면은 몇 시간이나? 네, 그러니까 준비할 게 많으니까 세네 시간씩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는 그런 시즌이 아니어도 한 번 가면 그래도 한 두세 시간은 있고? 그런 시즌이 있으면은 없었을 때는 수업하고 정말로 뭔가를 배우는 시간은 1시간 정도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부방 겸 친구들 놀이방이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아, 기본은 영어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기본 전제가 있는 어떤 공부방이었나 보군요. 근데 아무래도 그 하시던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거기서 아이들을 출산을 하셨어서 거기 있는 이제 제 친구들은 애초에 미국 시민권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 영어를 하니까 저도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언어를 배울 때 그냥 저는 그 언어 콘텐츠에 애정을 가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얘기죠. 영어를 배우려면 뭐 미드를 보고 팝송을 보고 팝송을 듣고 뭐 미국 영화를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요새는 앱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뭔가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옛날에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궁금해서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계기 자체는 되게 특별했는데 그냥 그 결과만 따지고 보면 어, 어떤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 언어로 된 콘텐츠가 너무 재밌고 저는 단순히 그걸 좋아한다를 넘어서 이제 친구들이 막 아이돌 가수를 이제 덕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배우 덕질을 하고 저는 이제 그걸 반대로 그냥 영어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제 취미 생활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항상 그거는 도움이 됐고 대학에 와서 다른 언어를 학습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언어를 지금은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까 이제 똑같은 언어를 2년 한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스페인어를 2년을 했는데 그 스페인어를 들으면서 스페인 영화도 보게 되고 스페인 노래도 계속 듣게 되고 그래서 일단 노래를 먼저 외우고 언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실제 노래가 들으니까 좋아서. 근데 노래가 좋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계속 노래를 들려주시니까 그거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스페인 음악 좋고 라틴 음악이 좋은데 더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 음악적인 것들을 탐구를 하면서 언어도 같이 배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요즘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독일어를 배우게 됐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영화를 많이 보면서 요즘은 독일 배우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겪었던 슬럼프가 어떤 거였고 돌이켜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한 것 같다. 다른 유사한 슬럼프로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좀 도움이 되도록. 저는 뭐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슬럼프가 크게 온 게 두 번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게 3학년 1학기에 왔습니다. 고등학교 고3 때. 1학년 네. 1학기. 네. 고3 그게 첫 1학기 번째예요? 때 그게 첫 번째에 어. 와가지고 음. 근데 그때는 슬럼프를 극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극복을 한 게 아니고 상황이 급하니까 그냥 버텼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 거예요? 무슨 슬럼프가 이제 2학년을 제가 이제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 각종 행사, 동아리 거기다 내신도 챙겨야 하는데 수행평가 비중은 80%지 이러니까 엄청나게 바쁜 2학년을 보내고 나서 3학년에 오니까 선생님들이 너네 이제 3학년이니까 수능 공부만 해. 입시 준비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입시라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2학년 때까지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수행평가에 치이느라. 근데 막상 딱 3학년에 던져져서 갑자기 수능 공부를 앉아서 하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그거는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함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그런 무한 반복이 되는 게 되게 흔한 슬럼프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딱 3학년 1학기에 왔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그냥 급했고 시간이 없었고 저는 수능 공부를 솔직히 3학년 1학기 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독서실 가고 10시간씩 맨날 채워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1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3학 1학기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체제가 그렇게 전환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내신인 거죠? 네, 수능 체제가 내신 체제로 바뀌었는데 네. 그걸 잘 봐야 어, 또 내신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음. 수능을 안 챙겨주는 학교였어서 어.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수행평가를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럼 둘 다 해야 되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 통계 방법론을 배운다고 하는 게 3학년 1학기 과목이거든요. 음. 저는 3학년 1학기에 수능 준비를 하면서 통계를 300명짜리를 모아서 돌리고 논문도 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둘 다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능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입은 수시로 왔으니까 네, 학종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보통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 실제로 학종으로 들어간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프로젝트 활동이나 이런 게 네, 계속 들어간 거고,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수능을 네. 공부해라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 학교에서는. 네, 미래를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수능 공부는 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뭐 그런 프로젝트형 과목들 빼고 다른 일반적인 국영수 과목들은 수능 내용으로 다 다 전환되고,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간 기말고사도 그런 스타일로 또 네, 보게 다 되고.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오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텼고, 두 네, 번째가 있었나 봐요? 두 번째가 이제 대학에 와서 어, 이제 생겨버렸는데, 네네. 어, 저는 이제 제가 슬럼프를 고등학교 때 극복을 했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버텼으니까 극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에 와서 딱 풀어지고 이제 성취를 얻었고 풀어지고 아무도 나에게 강제를 하지 않으니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어, 되게 전형적인 신입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 네.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는 누가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케줄이나 계획 같은 거는 내가 짰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쵸. 정해주셨고, 시험범위라도 정해져 예, 있죠. 시험범위 정해주셨고 수능 때는 또 심지어 과목부터 내용 유형까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것만 하면 버틸 수 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대학교 때 오니까 나는 힘든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골라주지 않고 뭔가를 설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막막해서 1학년 1학기 때는 진짜 고등학교 때는 버틸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버틸 동기도 없으니까 공부를 진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얼마나 안 했습니까? 정말 안 했. 교양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전에 보고
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에는 뭐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과락이나 뭐 이런 정도 느낌까지는 안 간 거죠? 학점은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그런 거를 어쨌든 근데 공부할 만한 동인이나 뭐 왜 네.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체계적인 게 없어서 좀 혼란스러웠던 거를 슬럼프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 그 슬럼프도 극복이라기보단 그냥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시간을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슬럼프는 그때 제가 이제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슬럼프라는 게 그때처럼 버틴다고 이제는 해결될 그런 종류의 슬럼프가 아니구나. 목적을 내가 설정을 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동인이 있어야 이 슬럼프는 극복이 되는구나라고 그때 조금 깨달아서 그때는 단순히 버티면 된다. 내가 지금 힘든 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나는 목표가 있는데 힘들면 안 돼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무조건 이겨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학교 와서는 내가 스스로 동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뭔가 멘탈 케어라던가 좀 내 정신 상태 같은 거를 내가 관리해야 된다. 이제 성인이니까 아무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나를 이제 물론 이제 많이 도와주시지만 잡아줄 의무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공부도 공부지만 일단 내가 내 마음을 조금 살피고 내 마음을 다잡고 그다음에 진짜로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앞으로 나갈 동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1학기랑 여름방학까지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찾으면서 일종의 네. 극복을 좀 한 게 이제 2학기부터. 네. 2학기 때 동인을 조금 찾아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1학년 1학기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사실은 자유전공학부를 들어왔는데 네네. 근데 저희는 전공을 무조건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원래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다른 것도 해볼까라고 해서 자유전공학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과 외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1학년 1학기에 들어오니까 경제학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인을 확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경제학에 너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경제학과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되게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좀 교양을 되게 다양하게 억지로라도 내가 관심 없었던 부분까지 다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인문학을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리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서 고등학교 때 일부러 윤리를 하나도 안 치고 학교에서 선택권을 줬대. 저는 세계지리를 2번 수강을 했거든요. 윤리가 너무 하기 싫어서. 나는 인문학은 아니야. 나는 무조건 경제학, 사회과학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교양을 들어보니까 철학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철학과를 또 다른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전공 학부라고 저도 사실은 네, 낯설어요. 예, 네, 굉장히 대부분 낯설 텐데 어떤 전공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4학년까지 이렇게 쭉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좀 과소개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자유전공학부는 일단 보통 서울대 법대가 없어지고 생긴 학과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학부가 없어진 거를 인원을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실제로 저희 자유전공학부가 맞고요. 그 시점에 생긴 게 네, 맞고, 네. 그래서 제가 입학한 시점에 한 10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생학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어른들은 제가 자유전공학부 갔다고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저희 친척들은 제가 법대를 간 줄 알고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제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학생들을 반반에 나눠서 반은 문과 계열에서 뽑고 반은 이과 계열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반반은 아니지만 대략 학생들이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과 친구들 반, 문과 친구들 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일단 저희 소속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자유전공학부로 소속은 남게 되는데 전공을 이제 주전공으로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친구들이 다른 학과의 교양이나 전공 수업들을 들어보면서 열심히 탐색을 하고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에 올라가면 이제 전문위원님이라고 전문으로 이 작업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랑 면담을 한 후에 전공 신청을 해서 각각 2개의 전공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전공은 본인이 선택하면 어느 전공이든 다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대부분 다 되는데
라이센스 자격증이 필요한 전공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범대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 이런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이 나오는 졸업과 동시에 나오는. 네, 졸업과 동시에 나오는 학과들은 아예 입학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체대도 가능하고요. 음대 가능하고요. 미대 가능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네. 그쪽에서 받아주고 말고 이런 것도 없고. 아, 근데 음대랑 미대는 실기 시험이 있고.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음대에서 실기 전공으로 이제 전공 진입을 한 선배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자인과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전공 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되게 좋네요. 아, 굉장히 네, 좋습니다. 어. 사실 가장 큰 이점은 이제 인문대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보통 상경을 복전을 할 텐데 네. 학점 제한이 굉장히 높다 심하잖아요. 보니까 네. 저희 학교 기준으로 저희는 4.3 만점인데 4.23 정도가 넘어야 경제 복전이 거의 그렇죠.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다고 뽑아주는 보장도 없고 그게 최저 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제한이 좀 없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이점이고, 또 문과 학생들 중에서 컴퓨터 공학을 복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른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서 그렇게 성공으로 복전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저희는 그게 조금 제한 없이 가능한 면이 있어서 네, 그건 굉장히 이점인데 그런 걸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자유전공도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학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전공학부 수업도 18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18학점 그리고 전공을 2개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39학점씩 해야 돼서 남들보다 들어야 할 전공이 거의 3배로 많아져서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뭐 이렇게 대학 그뭐 순위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학과 안에서 네. 대학 안에서의 학과 꽤나 높겠네요. 학과 그 입학 뭐라고 할까요? 커트라인 이게 되게 높겠네요. 네, 이제 문과 기준으로 입결이 이제 경제 경영이랑 비슷하거나 가끔 조금 낮을 정도로 되게 높다고 알고 있고요. 이과 자유전공학부는 제가 아는 바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인기가 꽤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네요. 지금 네. 보면 특별히 그런 그 자격을 취득하는 네. 거를 뭐 목표로 하는 게 네. 아니라면은 어 원래 처음부터 그 자유전공학부가 목표였던 건 아니고.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과가 가고 싶었는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수학을 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경제학부가, 특히 서울대 경제학부가 학부 수준에서 수학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입시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학과를 포기하게 됐고요. 또 3학년 때 올라와서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다른 것들에 관심이 생기면서 꼭 하나의 전공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공을 해서 좀 융합적인 생각을 해보자라는 마음도 들어서 그 2개의 이유가 좀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자유전공학부를 최종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희망과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장래 희망을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장래 희망이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국제기구 같은데 진출을 하는 게 원래 제 어렸을 적의 꿈이었습니다. 네.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을 많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에 조금 흥미를 많이 잃었고, 제가 흥미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꿈꿨던 거는 뭔가 경제학을 가지고 조금 더 사회랑 연결을 지어서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의 특징이 굉장히 이론적인 면이 강하고, 근데 이건 모든 서울대 학부의 특징인데 이론적인 면이 강하고 특히 수학적인 면이 강해서 제가 수학을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흥미를 많이 잃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철학과를 또 다른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제학 플러스 철학. 네. 현재는 그런 거예요? 현재는 네네. 2개를 이제 전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철학이라는 학문에 되게 큰 매력을 느껴서 사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학계에서 연구자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철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철학자라든지 뭐 철학사주 뭐 끌리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저희 학교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철학은 원래 어, 연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한 학문이 아니고, 배고프니까. 네, 많이 배고프니까. 저희는 일자리를 구하려면은 많이 음. 농담을 하거든요. 일자리 구하려면 고대 그리스로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물론 성균관대 같은 데서는 동양 철학을 되게 깊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이나 뭐 칸트 이런 사람, 니체 이런 근대 철학이 되게 유명한데, 저희 학교는 연구대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한국 국립대학 중에서 철학 연구를 가장 깊게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학교라서 저희는 현대 철학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개로 나누면 독일 쪽 현대 철학이랑 이제 영미 쪽 현대 철학을 둘 다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학부 수준에서부터 현대 철학을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형이상학이라는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철학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해겔? 좀 네. 해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뒤로 오셨는데, 네. 보통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예전에.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네. 간트, 해겔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1910년대부터 가르칩니다. 진짜 네, 진짜 현대부터 가르쳐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제 현대 1950년대 이후나 그런 굉장히 최근의 시기에 나온 언어 철학, 그리고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부르는 수학적인 방법론을 철학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철학의 문제가 모호하잖아요. 뭐 인간이니 존재니 이런 굉장히 모호했던 문제들을 논리랑 수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시르 막 이런. 소시르는 네, 언어 철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렇군요. 근데 그 부모님은 좀 걱정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전공 선택을 이제 네. 한창 탐색을 하고 있던 1학년 2학기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딸 전공은 좀 골랐니? 그래서 나 이제 경작과 당연히 갈 거고 하나는 이제 철학과 가고 싶어 이랬더니 엄마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저도 사실 제 자신도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은 없기는 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고 잘 하는데 연구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철학은 배고프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이왕 대학에 온 이상 하고 싶은 걸 한번은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까지는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저 같으면 경제학을 포기하겠어요. 왜 그러면 좀 경제학이 기본값이다 보니까 철학이 조금 애매해지는 거여서 뭐 철학과 수학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아예 저도 철학과 수학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조합이 가장 좋죠. 네, 근데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근데 경제학을 하려면 어차피 수학을 해야. 근데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수학은 응용 수학이라서 제가 그렇죠. 어떻게 암기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선인데, 수학에서 요구하는 수학은 암기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아까 얘기한 그 방법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문제를 애초에 풀라고 안 하시고 증명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게 재밌는지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앉아 있잖아 자기들끼리, 그죠? 저는 그런 끼지 건 못할 아니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 장래 희망 얘기했고, 혹시 뭐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 얘기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볼 이제 시청자들이 정확히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특정 다수죠. 네. 현재로서는.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업 관련이니까 아무래도 진짜로 학업을 하고 계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이 많이 보실 학부모. 거라고. 네, 학부모 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에 왔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주변으로부터 받고 과외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외 학생들로부터도 많이 받아요. 근데 가장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은 서울대에 굉장히 단순한 건데, 서울대에 가서 뭐가 좋냐, 뭐가 그렇게 좋냐, 다른 곳이랑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거기 가서 뭘 배웠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뭐 학문적인 것들을 물론 제가 2년 동안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냥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와서 배웠고, 그걸 뭔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 혹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뭔가 아셨으면 하는 거는, 공부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아직 안 온 학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부러움의 대상이고 네, 그런 성공한, 선망의 대상이고 되고 싶은, 성공한 되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힘들었고 대학교에서 입학해서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 힘들다는 거를 어, 너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니까 성공한 애니까 라는 거에 가려져서 제가 내가 힘들다라는 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그걸 많이 도와주지 못했었고 그래서 뭔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 혹은 어린 친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본다면 성취도 중요한데 그 성취가 조금 더 길게 유지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갑자기 훅 무너지는 일이 없으려면은 성취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기 마음을 혼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조금 더 어렸을 때 키워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조언까지. 네, 그러면 이걸로 긴 그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